자산 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예금을 내리라고 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좀 있을 텐데. 한국은행이 금리의 기준선을 박는 데인데 단기금리도 오르고 장기금리도 오르고 예대금리 차도 올라가야 맞잖아요. 네. 내리잖아요. 한국이 이제 개입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 들어가서 개입한 거죠. 이 현금 부자들이 아직도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꽤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부동산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네. 부동산이 그동안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였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경기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건 있지만 부자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 그동안 유망했다고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금융산 10억 원 이상인 현금 부자가 한국에 42만 4천 명이라고 돼 있네요. 전년보다 8% 정도 늘었죠. 둔촌주공에 들어갈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42만 명의 잠재 시장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 금융자산 10억 미만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10억에서 30억, 100억 이상 네. 이렇게 뒤로 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져요. 이 부자들의 돈이 좀 앞으로 어디 갈지도 되게 궁금한 그렇죠. 사안인데 궁금하죠. 저희 KB 금융지주 연구소 이제 자료에 보니까 네. 1년간 투자를 늘릴 금융자산 1위가 예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금리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예적금 말한 데가 없죠.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네. 주식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뭐 제일 안전하고 투자처는 예적금인 거죠. 그래서 예적금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종잣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적금만으로 돈을 불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죠. 금리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은행에 돈 넣어두면 1%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재미가 생긴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네. 실질 금리라고 하죠. 실질금리. 네, 그 실질 금리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하더라고요. 물가 지수는 네. 다 월별로 나오잖아요. 네. 7월에 6.3%가 물가가 올라갔다가 네. 11월에 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로 해보면 지금 실질금리만 따질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질금리만 정확하게 1년 내내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금 이자 5% 받으면 본전인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 밑으로 예금 이자가 4% 내려간다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 네.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의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인플레가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와 물가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부담이 큰 건 서민들이죠. 하느니 물가 안정 목표를 갖고서 계속 물가 관리를 나설 거고 물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예금을 더 두는 사람들은 좋죠. 그러니까 시중에 들어가 있던 돈이 밖에 안 나가 있고 은행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아주 정상적인 경로인 거죠.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 수준에서 조금 움직이느냐 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또 자료를 냈더라고요.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 꽤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죠. 되게 재밌어요. 보면 네. 신규 대출 포기하는 대출금리 수준이 얼마냐. 지금 대출금리가 7% 되면은 83.5%가 신규 대출 안 한다고 나와 있죠. 굳이 빚을 내서 투자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59제곱미터는 대출이 돼요. 되는데도 대출이 가능했었죠.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 심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5% 되면 43%, 그러니까 절반 약간 밑에는 네. 대출 포기하겠다고 돼 있는 거고 그리고 6, 7%니까 지금 한 7, 80%는 돈 있는 사람도 난 신규 대출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표를 보면 예금으로 전환하는 이자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한 5%만 돼도 예금을 하려는 그렇죠. 사람들이 확 뛰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금 이자가 5% 된다면 37.2%는 주식이나 이런 데 했던 돈을 다 빼서 네. 예금에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 가잖아요. 58%가 예금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역머니 무브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머니 무브가 보통은 돈이 움직이는 건데 그간은 어떻게 움직였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많이 움직였죠. 이 돈이 다시 은행으로 환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네. 정부가 계속 은행 정기 예금을 내리라 이런 식으로 네. 좀 자제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자산 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예금을 내리라고 하면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왜 내리라고 하는 건가요? 연초만 해도 수신금리, 예금금리 올려줘. 은행이 돈 버는 가장 그 핵심적인 수단이 예대금리 차예요. 그 차이가 막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는 거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 금리가 되는 거죠.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 돈을 비싸게 빌리면 대출금리를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금리, 대출 받은 사람은 부담이 커지잖아요. 은행들이 예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수신 경쟁 세게 하지 마.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머니 무브에 있는 거예요. 돈들이 은행 쪽으로 다 쏠리면 어떻게 돼요? 저축은행보다는 은행이 안전하지 않아?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넣을 이유가 있어? 은행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금이 공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돈 대출해주고 빌려주고 하기 어려워지고,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은행이 6%를 줘? 우리는 8% 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8% 주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10% 이상, 12% 이렇게 더 높이 주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당국은. 은행 쪽에서 예금 금리에 대한 의존도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10원을 빌려와서 12원에 빌려준다. 그러면은 10원어치를 빌려올 때 싸게 빌려와야 되잖아요. 보통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루트가 예금 받아갖고 하는 게 하나 돈이 있고, 또 하나 자기들이 은행채를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나오는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코픽스예요. 네. 그 코픽스 구성의 80% 정도는 예금 금리에서 나와요. 은행이 돈을 싸게 빌려야 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예금 금리를 높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황당한 게 뭐냐면, 근데 11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3.0에서 3.25로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의 기준선을 박는 데인데 단기금리도 오르고 장기금리도 오르고 예대금리 차도 올라가야 맞잖아요. 네. 내리잖아요. 네, 그 약간 역주행한 모순이 거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국이 이제 개입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 들어가서 개입한 거죠. 낮춘 거예요. 또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금금리, 은행들 그 핑계 대고 내려요. 그 문제는 대출금리는 그렇게 빨리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은행들은 돈을 또 벌죠. 그러니까 당국이 쓸데없이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예금자들은 예금 금리로 돈을 더 벌지 못해서, 그 다음에 대출자들은 대출 금리가 빨리 내려줘야, 안 내리면 은행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네.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의욕이 투영이 돼서 구두 개입 같은 것들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불가피하지만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일단 보니까 첫째, 그게 가장 좀 뭐 표면적인 이유였죠. 예, 이걸 내리라고 네, 한 건데 예. 실제로 은행들은 또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아니, 왜냐면 그 말씀이신 시차가 거죠? 반영하는 시차가 조금 달라요. 코픽스 그 조달 비용을 평균한 그 지수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조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저 중립기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것은 관치금융은 아니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외부 효과라고 해서 뭐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더라도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전한 시장 자유주의를 사실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 이복현 원장이 정합니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근데 그 시장의 실패라는 정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으로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그게 답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장에서는 개입해서 왜곡이 더 심해졌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내립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선배, 지금 대출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네.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그러면- 대출금리 낮춰주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출금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결정된 구조를 들여다보고 네. 거기에 원인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상식적인 순리잖아요. 대출금리 때문에 예금금리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금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그 부담을 줘야 돼? 예금자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해서 당국이 개입해서 실패를 막는 거는 필요하지만 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